소심한 지승호 개조 프로젝트 지승호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생각해보면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전에 만났었는데 이제 좀 깜빡 내가 예전에 이분을 만났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류 붐이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기생충도 그렇고 뭐 BTS 열풍으로 이제 세계에서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의 성공과 어떻게 보면 도전해서 실패한 부분도 있죠. 도전 실패하기도 했고 일정하게 성공을 거둔 부분이 한류에 좀 틀이 되지 않았나라고 뭐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2008년도에 이 박진영 씨를 인터뷰를 제가 했더라고요. 이미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이제 기억 속에 이제 아주 깊은 곳에 있던 부분이었는데 2008년 1월에 이제 인터뷰를 해서 2월 인물과 사상에 실렸던 인터뷰인데 저로서는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쉬웠던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박진영 씨가 아무래도 인물과 사상하고 뭐 이 조합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박진영 씨가 제가 알기로는 강주만 선생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강주만 선생의 어록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인터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미안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박진영 씨가 쓴 에세이 개정판을 내면서 저한테 뒤에 부록 부분에 이 인터뷰를 실으면 어떻겠냐 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저는 일단 뭐 돈을 떠나서 만약에 JYP 관계자들하고 계속 어떤 끈이 유지가 된다면 인터뷰 섭외할 때도 유리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무료로라도 쓰시라고 뭐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출판사에서는 또 그 잡지사에서는 나름 저를 챙겨주신다고 담은 원고료를 얼마라도 받아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서 이제 원고료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근데 이제 뭐 사실 JYP 입장에서 그 원고료 뭐 줘봐야 큰 돈도 안 될 텐데 음악은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레짐작하기를 이게 이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연락을 끊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뭐 그냥 나중에 문자 보내서 그냥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제 뭐 연락이 없으니 그거 뭐 제발 제 인터뷰를 넣어주십시오라고 구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쉬운 지점이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가요 차트에 박진영 씨와 B 씨가 같이 듀엣을 한 나로 바꾸자가 1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일본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컨텐츠 10편 중에 5편이 한국 드라마였는데 사랑의 불치차하고 이태원 클라스 2편이 1, 2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나 보더라고요. 한국 콘텐츠가 지금 옛날에 윤상화 붐 일어날 때 그때는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일본 남자들에 대해서 일본 남자들의 부족한 면을 이제 윤상화에게서 보고 열풍을 일으켰던 거에 비하면 지금 이제 젊은 세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제 한국 문화를 접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박진영 씨가 일본인들로 구성된 그러면서 한국 시스템으로 교육을 한 니쥬라는 그룹을 박진영 씨가 데뷔시켰는데 소니 뮤직하고 이제 합작으로 해서 근데 그 그룹이 뭐 홍백과 합전에 일본에서 연말에 정말 슈퍼스타들만 출연하는 이제 가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데뷔한 후 가장 짧은 기간 만에 이제 출연한 그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아이돌의 역사를 좀 다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박진영 씨가 날 떠나지 마를 낸 게 199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뭐 27년째 기획사 사장으로 기획자로서 프로듀서로서 뿐만이 아니라 현역 가수로서 이렇게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게 뭘까라고 이제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다시 이제 읽어봤습니다. 근데 좀 인상적인 게 그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이 되게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춤과 노래만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인성 부분은 좀 챙기기 어려운 좀 상황이
이기도 하고 잠깐 인기를 끌었다가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마약에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뭐 SNS에서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아니면 같은 이제 그 그룹 간에 망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상대적으로 JYP는 그런 문제가 적었던 기획사로 지금 알려져가지고 다시 이제 좀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박진영 씨는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사 안에다가 일단은 문고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그 예전에 누구냐 미스데이의 수지 씨도 방송 나와가지고 우리 기획사에서는 뭐 다른 교육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교육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젠더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서 그런 교육을 시킨 거였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는 노래 잘하고 춤 잘 춰서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왜 이런 걸 시키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길게 봐서는 그게 이제 본인들에게 뭐 좋은 점이 됐을 거고요. 그때도 인터뷰할 때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데뷔하기 전에 그 신문 사설을 읽다고 하더라고요. 신문 사설을 읽고 그걸 이제 한쪽 편향된 신문이 아니고 보수신문 하나, 뭐 진보신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독후감을 쓰게 아니까 이제 그 독후감이 아닌 이제 칼럼에 대한 의견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난다라고 하시던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타가 되기 노력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막막하고 불안할 텐데 혹시 얘들이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에라도 적응할 수 있게 이제 학교 성적도 어느 정도는 관리하고 다른 분야에 가서도 잘할 수 있게 교육을 많이 시킨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그 TV에서 강연한 부분들이 이분이 인성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실력이 10인회가 있다. 근데 얘는 실력이 7인데 10인회가 있는데 인성을 잘 모르겠다. 근데 실력이 7인데 인성이 괜찮으면 얘를 뽑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TV에서 강연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심할 게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항상 야 그래 너 연예인 하려면 말 조심해야 돼. 행동 조심해야 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아니야. JYP에서는 조심하면 안 돼. 걸려 언젠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기획사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너는 뭐 어떻든지 간에 조심해서 걸리지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JYP는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인성을 강조. 네가 언젠간 걸리니 네가 무슨 뭐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너 자체가 이제 그런 조심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굉장히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 가고. 근데 좀 뭐 상대적으로 다른 큰 기획사에서 좀 사고가 많이 난 데 비해서는 이제 JYP 자체가 애들을 좀 뭐 이렇게 좀 매력 없이 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우려들도 있었지만 길게 봐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인터넷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획사 이렇게 새 기획사 SM과 YG와 JYP 이 세 기획사를 비교해 보면 SM은 너희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그리고 YG는 너희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안 준비했어. JYP는 너희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나를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참 네티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 게 어떻게 보면 새 기획사를 잘 표현한 거거든요. SM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해줘가지고 좀 보면 안정감 있는 아티스트를 키워내는가 하면 YG는 좀 약간 자위방임을 하다 보니까 좀 유니크한 스타들이 나오고 그런 애들이 잘 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박진영은 좀 자기 스타일대로 94년도에 데뷔해서 지금 20몇 년 동안 프로듀서로서 뿐만이 아니라 현역으로서도 굉장한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이제 자기다움을 가지고 계속 이제 보여준 아티스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한 스타들을 많이 배출했죠. 뭐 G.O.D.P, 박지훈, 뭐 원더걸스, 2PM, 2AM, 미스의 이치, 트와이스 뭐 이런 멤버들을 또 배출했는데 근데 많은 기획사들이 그 소속사 가수들과 돈 문제나 아니면 뭐 어떤 인간적인 갈등으로 나중에 소송까지 간다든지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다른 기획사 분들은 사장님이란 얘기를 듣는 반면 지금 뭐 형이나 오빠 얘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자기 소속사에서 나간 B 씨하고도 뭐 형제처럼 지내면서 같이 듀엣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서 좀 인간적으로 되게 훌륭하다는 좀 생각도 들고요. 제가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원래 초기에부터 오해도 많이 받고 안티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비판도 많이 받고. 근데 이번 악플을 모아서 이제 그 악플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좀 게을러졌다 싶을 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악플이 달리는 게 야, 너 이번에 무대가 왜 그래? 가수가 노래를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이런 악플은 되게 상처를 받는데 야, 이 변태 고릴라 뭐 이런 얘기는 자기는 상처를 안 받는데 그런 뭐 그런 얘기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누군가는 자기가 이제 미국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무슨 미국 진출을 해? 너는 뭐 안 될 거야라고 얘기하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다짐한다는 내가 반드시 내 미국 진출을 해서 미국의 음악을 팔아서 그리고 이분이 초기엔 또 원더걸스 미국 진출이 실패하고 하면서 가장 핫한 걸그룹을 미국에 내려가가지고 그 무리한 미국 진출 시도를 해서 그 전성기를 날린 게 아니냐 이런 뭐 비판도 받기도 했는데 지금 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게 또 하나의 씨앗이 그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원더걸스 멤버들한테는 되게 미안하겠지만 지금도 보면 뭐 선미 씨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이러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는 좀 그런 뭐 상황이 됐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초기에 또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에 뭐 저작권 개념이나 샘플링 이런 개념들이 좀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표절 시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이제 그 표절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굉장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표절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에 들려주고 외국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혹시 이거 들어본 적이 없냐 그런 식으로 이제 노력해서 지금은 이제 표절 시비가 많이 안 나오는 이제 아티스트가 됐는데 그게 이제 자기는 그런 시비가 나올 때마다 그런 결심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 이를테면 뭐 알켈리를 많이 표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럼 내가 이 알켈리한테 곡을 팔면 곡을 파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켈리한테 곡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실제로 말켈리한테 곡을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 처음 그 어떤 자기의 그 컴플렉스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한 노력으로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2008년도에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2010년대 초반에 뭐 원더걸스 미국 진출 실패 등등 해가지고 굉장한 비호감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을 또 자기 노력으로 극복해갖고 지금은 이제 그걸 이제 전화위복으로 만든 셈이 됐는데, 근데 강준만 교수는 그때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서태지가 거대 담론형 진보파라면 박진영은 실사구시형 진보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음악의 한국 음악 역사에서 어떤 흑인 음악과 섹스라는 요소를 가미시켰다는 면에서 박진영은 한국 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박진영 씨는 뭐 굳이 가사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지는 않았지만 노래를 만들 때마다 굉장한 논란이, 사회적인 논란이, 뭐 섹스는 뭐 우집에서는 섹스는 게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뭐 일부 네티즌들은 야 그러면 뭐 청년은 프로게이머냐 뭐 이런 조롱을 받기도 하고 했고,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야 뭐 너는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으려고 하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뭐 기독교 단체 비판을 받고 나면 당신들은 그러면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기부금 장사를 한다고 해도 좋겠냐 뭐 이렇게 반론하기도 해서 되게 시원한 면이 있었는데요. 뭐 예전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그맨들이 그거 비닐 옷을 입고 비닐 바지를 입고 공연을 하는 걸 패러디하기도 하고, 뭐 한때는 옛날에 그 사진들을 다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서 최근엔 또 뭐 후배와 마마무의 화사하고 같이 비닐 바지를 입고 공연한 적도 있죠. 그런 식으로 좀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페미니스트, 혹시 당신이 페미니스트냐라고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대답을 하신 게 이제 좀 재밌어가지고 좀 길게 읽어드릴 텐데요. 페미니스트라는 말에는 저랑 안 맞는 뉘앙스가 있어요.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 독립적인 여성상을 좋아한다는 것, 남녀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선입견 없이 다뤄져야 한다는 것 등 페미니스트들과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많은 부분 동일합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라는 말의 뉘앙스는 뭔가 저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에서 확 차이가 나요. 그 부분은 페미니스트들이 잘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전 남자도 여자를 성적 놀이개의 대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여자도 남자를 성적 놀이개의 대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남자일 때는, 즉 제 앨범에서는 여자를 성적 놀이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여자 가수의 앨범을 제가 쓰는 것을 보면 들어보면 남자를 성적 놀이개 대상으로 생각해요. 저는 최소한 공평해요. 아직도 아름다운 사랑 이런 정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불리기엔 너무 날라리예요. 자랑스럽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얘기한 부분인데 지금 생각해봐도 좀 생각할 일이지, 이 말만 맥락을 또 성적 대상화라는 표현을 또 이상하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아직도 어떻게 보면 성담론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그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를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박진영 씨가 이때도 계몽 정서가 없어져서 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전히 좀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좀 계몽하려고 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잡지와 이브라는 잡지와 세미누드를 찍거나 비닐 바지를 입고 공연을 했을 때 놀랍게도 자기는 한국 남자, 못난 한국 남자들을 놀리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항의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였다는 게 좀 기가 막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는 박진영 씨가 그때 가졌던 문제의식이 지금도 좀 유효한 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신해철 씨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서 음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한국에서 음악을 한다는 건 악보와 계산기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음악성만 추구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계속 어떤 직업적인 가수로서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데, 너무 이제 예술가가 계산기만 두들기다 보면 음악성을 잃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박진영 씨 같은 경우야말로 자신의 어떤 예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 소속사 가수들을 건사해야 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 모순되지 않냐, 예술적 끼와 그 감수성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모순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긴 다행히 무대에 설 때와 키보드 앞에 앉았을 때는 완전히 몰입합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도 아예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저한테는 행운이고 큰 축복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두 번째로는 밤에 전 음악을 안 해요. 그날 있었던 일들이 머리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작사, 작곡을 다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는 항상 어떠한 악상이나 가사, 아이디어를 가지고 깹니다. 항상 그래서 음악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재밌었는데, 이제 낮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릿속에 있다 보면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밤에 곡을 쓸 수 없다는 얘기. 그리고 그거 다 지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곡을 쓸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하다 보면 전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다 보면 전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면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고 그러다 목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외국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로 4시간씩 통화를 하고 나면 이제 목이 잠기고 이래가지고 자기 가수 활동을 하는 데는 좀 지장이 있어서 때로는 가수 활동, 아티스트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욕심이 생길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잘해왔다는 점에서 창의성과 비즈니스 이런 조화는 박진영 씨가 그렇게 극복해 나간 것 같고요. 2008년도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아마 청와대 초청도 받을 정도로 많이 기대를 받았다가 2010년 초반 부분에 이분이 좀 비호감으로 전락하면서 좀 힘든 시절도 있었는데, 그걸 또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왔던 걸로 봐서는 굉장히 배울 점도 많고 칭찬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데 너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일정한 시점까지의 성공만 가지고도 칭찬하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을 텐데, 이게 무슨 극악무도한 범죄가 아니라면 누군가 얘기했듯이 스타나 이런 사람들의 스캔들은 대중들한테 그런 가십거리를 전해주는 게 스타의 의무라는 또 우스개도 있듯이 그러면서 좀
관대하게 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치인이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서 저는 박진영 씨한테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참 멘탈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악플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다지는 부분을 보면, 아, 저 부분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악플을 보고 상처받고 힘들어할 게 아니고, 어차피 악플은 관심 많이 받는 사람은 악플은 달리기 마련이고 욕을 먹게 돼 있으니, 그거를 좋은 쪽으로 승화하는 어떤 힘은 대중을, 많은 사람을 상대하든 적은 사람을 상대하든, 아니면 최소한 요즘 SNS에도 뭐 누군가는 그 악플을 다룰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박진영 씨한테 배울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승호 케이스 살리기 프로젝트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